조선왕조 말기 경상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한 젊은이의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안동길이라는 20살간 넘은 총각으로 그는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농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동길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순박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단정해서 마을에서도 제법 인기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마을에 사는 박춘화라는 18살의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춘화는 마을에서 가장 예쁜 처녀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복숭아꽃처럼 하얀 피부에 맑은 샘물 같은 눈동자를 가진 그녀는 마을의 모든 총각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춘화의 마음 역시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동길에게 있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동길과 춘화는 10살 때 두 집안 어른들에 의해 정혼이 정해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렇게 집안 어른들끼리 혼사를 정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고 두 집안 모두 이 혼사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춘화의 아버지인 박만호였습니다. 박만호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구두쇠로 유명했고 그의 돈에 대한 집착은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박만호는 동길이 20살이 되자 갑자기 혼례 조건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 동길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길아, 자네가 우리 춘화를 데려가고 싶다면 혼례비로 온 200냥을 가져와야 하네. 한 푼이라도 부족하면 혼례는 없다고 보면 되네. 200냥이라는 돈은 당시 농민이 10년을 굶어가며 모아야 할 정도의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동길의 집안은 평범했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동길은 절망에 빠졌지만 춘화에 대한 사랑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동길은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런 큰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양에서 돈을 벌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양은 조선의 수도였고 온갖 상점과 가게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 시골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동길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한양으로 올라가 돈을 벌기로 한 것입니다. 부모님은 외아들을 떠나보내기 싫어했고 박만호를 원망했지만 동길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날 동길은 춘화를 만나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는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마을 뒷산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춘화야, 나는 꼭 돈을 벌어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나를 기다려주겠지? 춘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길 오라버니, 저는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거예요. 꼭 건강하게 돌아와 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동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길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까지는 걸어서 밤낮 없이 걸어도 약 2주가 걸렸습니다. 동길은 낮에는 걷고 밤에는 길가에서 잠을 자며 힘든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높은 성곽과 수많은 기와집들 그리고 북적거리는 사람들을 보며 시골 총각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동길은 며칠 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지만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경험이 없는 시골 청년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가져온 얼마 안 되는 돈도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동길은 거의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운종가에 있는 한 골동품 가게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종로는 당시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든다고 하여 운종가라고도 불렀습니다. 가게 주인은 윤점주라는 50대 중년 남자였는데 살짝 배가 나오고 수염을 기른 인상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최부인이라 불리는 30 중반의 여인으로 고운 한복을 입고 정갈하게 머리를 틀어올린 멋진 여성이었습니다. 윤점주는 동길의 성실해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흔쾌히 일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성실하게 일만 한다면 한 달에 은 10냥씩 주겠네. 어떤가? 동길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한 달에 10냥이면 고향에서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과 맞먹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점주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동길의 일은 주로 가게 청소, 물건 정리, 그리고 손님 접대였습니다. 골동품 가게에는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고려 청자, 조선 백자, 옛날 그림, 고서적 등 동길이 평생 처음 보는 귀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윤점주는 자주 지방으로 물건을 사러 다녔기 때문에 가게 일은 대부분 최부인이 맡아서 했습니다. 최부인은 골동품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손님들과의 거래도 능숙하게 처리했습니다. 동길은 성실하고 부지런했을 뿐만 아니라 눈이 맑고 얼굴이 준수한 젊은이였습니다. 또한 예의가 바르고 말씨가 정중해서 손님들에게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최부인은 점점 이 젊은 점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에 대한 조언을 해주거나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최부인의 태도는 점점 더 친밀해졌습니다. 동길이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거나 불필요한 일로 자꾸 부르기도 했습니다. 동길은 이런 변화를 눈치챘지만 최부인은 점주의 아내였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고향의 추나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일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점주가 또 지방 출장을 떠난 사이였습니다. 동길이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고 있을 때 최부인이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고운 한복을 입은 그녀는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동길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지 않겠니? 혼자 먹기가 너무 심심해서 말이야. 동길은 깜짝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주인이 없는 집에 혼자 가는 것이 적절한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부인은 점주의 아내였고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인마님, 점주님이 안 계신데 제가 댁에 가는 것이 괜찮을까요? 최부인이 살짝 웃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동길아. 나는 네 점주의 아내이고 막내 동생 같은 일꾼 밥 한 끼 먹인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니? 게다가 우리 점주가 장사하는 미천도 모두 내가 친정에서 가져온 것이란다. 그러니 이 집에서는 내 말이 곧 법이야. 이 말을 들은 동길은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최부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를 거절했다가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향의 추나와 부모님을 생각하며 동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좋아. 그럼 해가 지면 우리 집으로 오너라.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날 저녁, 동길은 조심스럽게 윤점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꽤 큰 한옥이었고 큰 대문에 높은 기와 지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연못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최부인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고상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발랐고 입술에는 붉은 연지를 발라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비녀를 꽂고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은 모습이 마치 그림 속 미인 같았습니다. 어서 들어와, 동길아. 오늘 저녁을 위해 특별히 음식을 많이 준비했단다. 최부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부드러움과 다정함이 있었습니다. 동길이 안방으로 들어가니 정말로 푸짐한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갖가지 나물과 구운 생선, 찐닭,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 떡과 약과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동길은 평생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명절에나 볼 수 있는 귀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혼자 먹기가 정말 죄송합니다. 최 부인이 우아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동길아. 나도 혼자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함께 먹자꾸나. 너같이 젊고 잘생긴 청년과 함께 먹으니 음식이 더 맛있을 것 같구나. 동길은 얼굴이 살짝 빨갛게 되었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최 부인이 어디선가 작은 술병을 가져왔습니다. 동길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자 최 부인이 신비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길아, 이게 뭔지 아니? 동길이 고개를 저으니 최 부인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평양에서 만든 가목노라는 아주 귀한 술이야. 이 작은 병 하나에 무려 50냥이나 한단다. 궁중에서나 마실 수 있는 술이지. 동길은 깜짝 놀랐습니다. 50냥이면 자신의 5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부인마님. 그렇게 비싼 술을 제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최 부인이 술병을 열며 달콤하게 웃었습니다. 술병에서는 달짝지근한 향이 퍼져나왔습니다. 걱정 마라, 동길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함께 마시자꾸나. 너를 보면 내가 아는 사람이 떠올라 남 같지가 않구나. 최 부인은 정성스럽게 술잔에 술을 따르더니 갑자기 동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동길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부인마님, 너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최 부인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숨결에서는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동길아, 너도 20살이 넘은 어른인데 왜 이리 쑥스러워하는 게냐? 세상 일을 모를 나이는 아니잖아. 나는 그냥 너와 말벗이 되고 가깝게 지내고 싶을 뿐이다. 동길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최 부인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고향의 추나를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부인마님, 저는 정혼한 처녀가 있습니다. 남녀가 유별하고 부인은 이미 혼인을 하신 몸이라 불편합니다. 준비해 주신 음식은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최 부인은 동길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동길아,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마라. 조금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니? 네가 몰라서 그런다. 나는 정말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단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점주의 목소리가 마당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부인, 나왔소. 최 부인과 동길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동길에게는 자신의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최 부인은 재빨리 동길에게서 손을 떼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윤점주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최 부인과 동길이 가까이 앉아있는 모습과 술상이 차려진 것을 보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윤점주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 술은 내가 아끼는 이강주가 아니군? 동길은 이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과 최 부인이 이런 상황에 있는데 점주은 오직 술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윤점주가 눈치를 채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부인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오, 아니에요, 부군. 이건 어제 새로 산 술이에요. 윤점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하, 다행이군. 그럼 우리 모두 함께 저녁을 먹읍시다. 동길이도 고생 많이 했으니 오늘은 좋은 음식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은 어색하지만
함께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윤점주는 출장에 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며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식사 중에 최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부군, 오늘 출장 가는 거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요? 윤점주가 각별을 뱉으며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거래처에서 일이 취소되어서 말이오. 혹시 내가 돌아와서 당신들 재미를 방해한 건 아니겠지? 동길은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로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수저가 떨릴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최 부인이 기가 막힌 거짓말을 해냈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와 동길이가 무슨 일이 있겠어요? 아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동길이 글쎄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 부인이 동길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짓을 했습니다. 그렇지, 동길아? 동길은 입에 있던 밥을 거의 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최 부인의 말에 맞춰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되면서도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점주님. 저는 사실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인마님과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없습니다. 윤점주가 이 말을 듣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동길아, 그럼 완전히 안심이네. 자, 어서 밥을 더 먹어라. 고기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해서 위기는 일단 넘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어색하지만 즐겁게 저녁을 마쳤고 동길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가게 뒤편에 있는 자신의 작은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동길은 침대에 누워 하루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고향의 춘하를 떠올렸습니다. 아이고, 정말 위험한 하루였구나.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겠어. 춘하야, 나는 너만을 위해 여기 있는 거야.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길이 귀를 기울이니 윤점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동길아, 자고 있니? 동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밤중에 점주이 자신을 찾아오다니 무슨 일일까 궁금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저녁에를 의심하고 온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동길이 문을 열어보니 정말로 윤점주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윤점주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길아, 지금은 형으로서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왔다. 오늘 저녁에 네가 한 말이 정말이냐? 동길이 무슨 말인지 몰라 되묻자 윤점주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이상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네가 남자를 좋아한다고 한 그 말 말이냐? 정말로 그런 거냐? 동길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점주의 표정과 말투에서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윤점주이 왜 그렇게 기뻐했는지, 그리고 지금 왜 이런 시간에 자신을 찾아왔는지를 말입니다. 점주님, 저는 피곤해서 자고 싶습니다. 동길이 황급히 문을 닫으려 했지만 윤점주이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으며 막았습니다. 동길아, 문을 열어라. 형이 너를 나쁘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 둘이 좋은 시간을 보내보자. 동길은 이제 정말로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최 부인의 거짓말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거의 200냥에 가까웠습니다. 한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지금 당장 도망가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길은 재빨리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그동안 모은 돈, 그리고 고향에서 가져온 작은 물건들을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윤점주는 아직도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동길아, 문 열어라. 형님이 좋은 것도 많이 사줄 테니까. 동길은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다행히 뒤쪽으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보따리를 먼저 창문 밖으로 던진 다음 조심스럽게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점주는 여전히 문 앞에서 동길아, 왜 대답이 없느냐, 문을 열어라 하고 있었지만 동길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동길은 밤길을 걸어 한양을 벗어났습니다. 별빛만이 그의 길을 비춰주었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은 멀었지만 춘하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2주일 후 동길은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갑자기 돌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했습니다. 동길은 한양에서 있었던 위험한 일들은 말하지 않고 다만 돈을 벌어서 돌아왔다고만 했습니다. 비록 200냥에는 조금 못 미치는 돈이었지만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부족한 돈을 빌려서 어떻게든 200냥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삼촌과 이웃들이 기꺼이 도움을 주었고 동길은 감사한 마음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드디어 춘하와 결혼할 수 있다는 기쁨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동길은 며칠 동안 준비를 한 후 200냥을 가지고 박만호를 찾아갔습니다. 마침내 사랑하는 춘하와 혼례를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길은 설렘과 기대에 차서 박만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200냥을 모았으니 춘하와 혼례를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박만호의 집에 도착해서 들은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박만호가 동길을 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동길이 왔구나. 그런데 말이야, 200냥으로 우리 춘하를 데려가겠다는 것은 3년 전 이야기야. 지금은 세월이 흘렀으니 값이 올랐지. 동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르신? 분명히 200냥이라고 하셨는데요. 박만호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춘하를 3년 더 키우는 데 드는 음식값과 옷값을 생각해봐라. 게다가 요즘 춘하를 탐내는 다른 총각들도 많아졌어. 특히 김부사 집 셋째 도령, 우리 춘하에게 관심이 많다더군. 동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부사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지주였고 그의 세 번째 아들은 돈만 믿고 행동하는 파라코로 유명했습니다. 지금 너 때문에 천하 혼기가 지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춘하의 혼례비는 250냥이야. 한 푼이라도 부족하면 혼례는 없다. 동길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르신, 그건 너무하십니다. 우리의 혼약은 제가 10살 때 정해진 것인데 어떻게 마음대로 값을 올리실 수 있습니까? 박만호가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길아, 혼약이 어떻고 저떻고 해도 혼례비를 못 내면 소용없는 일이다.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오늘이 8월 보름인데 한 달 안에 250냥을 가져오지 못하면 춘하는 김부사댁 셋째 도령에게 시집 보낼 거야. 동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김부사댁은 500냥의 혼례비를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박만호 같은 욕심쟁이에게는 돈이 딸의 행복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열흘 안에 반드시 250냥을 가져오겠습니다. 동길은 분한 마음으로 박만호의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미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빌릴 수 있는 돈은 모두 빌렸기 때문입니다. 50냥이라는 큰 돈을 열흘 안에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동길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춘하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양에서 본 최부인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부유한 여인이었고 자신에게 호감을 보였었습니다. 혹시 도움을 청하면 돈을 빌려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길은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돈을 빌리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동길은 조심스럽게 윤점주의 집 근처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윤점주는 또 출장을 간 상태였고 집에는 최 부인만 있었습니다. 동길은 밤이 되기를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집 담장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 부인의 방 창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부인마님, 저 안동길입니다. 최 부인이 깜짝 놀라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동길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우리 점주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니었니? 동길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춘하와의 혼약, 박만호의 탐욕, 그리고 부족한 50냥에 대한 절망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최 부인은 동길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동길아, 네 사정은 이해하겠다. 하지만 너는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니?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야. 동길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몸뚱이 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최 부인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럼 나를 누님으로 인정하고 저를 올려라. 그러면 도움을 주겠다. 동길은 춘하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최 부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누님, 부디 동생을 도와주십시오. 최 부인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동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좋다, 동길아. 그럼 집 안으로 들어와라. 너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겠다. 동길이 방 안으로 들어가니 최 부인이 어디선가 2가지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2000냥이라고 적힌 거대한 음표였고 다른 하나는 신기하게 생긴 철제 상자였습니다. 동길은 2000냥이라는 금액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 모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누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최 부인이 신비롭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이 철상자는 서양에서 온 보물함이야. 한번 열쇠로 잠그면 아무도 열 수 없어. 칼로 찍어도 도끼로 내려쳐도 절대 열리지 않지. 동길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물함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최 부인이 영리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계획을 들어봐라. 너는 네 장인어른 앞에서 2000냥짜리 전표를 보험 상자에 넣고 자물쇠를 채워라. 그리고 보물함은 장인어른이 보관하되 열쇠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야. 동길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야, 네 장인은 2000냥이라는 큰 돈이 눈앞에 있지만 열 수 없으니까 너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돼. 오히려 너를 극진히 모실 거야. 만약 너를 화나게 해서 열쇠를 가지고 가버리면 그 돈을 영영 볼 수 없으니까 말이야. 동길은 그제야 최 부인의 영리한 계략을 이해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누님, 2000냥은 너무 큰 돈이 아닙니까? 이런 거금을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최 부인이 동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동길아,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사실 네가 어릴 때 첫사랑이었던 오라버니를 닮아서 너에게 관심이 있었단다. 부모님의 강요로 지금의 바깥 양반과 억지로 혼례를 올렸었지. 솔직히 너에게 외로운 마음을 기대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너의 굳건한 사랑을 보고 네 정혼자에 대한 부러움과 너에 대한 기특함을 느꼈지. 나는 그저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나는 돈이 부족하지 않으니 걱정 말고 너희 부부가 자식들과 함께 평안하게 살면서 네 장인어른도 함부로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면 좋을 것 같구나. 동길은 감동에 젖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동길은 계획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보물함과 2000냥짜리 음표를 들고 박만호를 찾아갔습니다. 박만호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실제로
이천양 음표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정말 이천냥이냐? 그렇습니다. 장인어른. 이 돈을 보물함에 넣고 어른께서 보관해 주십시오. 대신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박만호는 처음에는 투덜거렸습니다. 이상한 놈이로군. 돈을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는 것이지. 이렇게 상자에 넣어놓고 열쇠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하지만 이천냥이라는 거금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면 마을 저택을 사고도 남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만호는 마지못해 동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좋다 좋아. 어쨌든 이천냥이면 충분하지. 춘하와의 혼례를 허락하겠다. 이렇게 해서 동길과 춘하는 마침내 혼례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례식은 마을의 큰 잔치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춘하는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고 동길과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의 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박만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천냥이 담긴 보물함을 보면서 동길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박만호는 사흘에 한 번씩 쌀과 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동길과 춘화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기저귀와 옷까지 사다 주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돌봐주기까지 했습니다. 사위야,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박만호는 매일같이 이렇게 말하며 동길 부부를 극진히 챙겼습니다. 혹시라도 동길이 화를 내서 보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버릴까봐 전전긍긍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20년이 지났습니다. 동길과 춘하는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고 모두 박만호가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동길은 장인어른 덕분에 집안일 걱정 없이 농사와 장사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가문이 크게 번창했습니다. 동길이 40살이 되었을 때는 이천냥은 물론이고 5만냥도 넉넉히 낼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해졌습니다. 마침내 박만호가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70이 넘은 고령이었고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박만호가 동길을 불렀습니다. 사위야,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나. 동길은 슬픈 마음으로 장인어른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탐욕스러웠지만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박만호를 진심으로 아끼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직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박만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사위야. 나는 이제 마음이 편하다. 네가 춘하를 행복하게 해주었고 손자 손녀들도 잘 키워주었으니까 말이야. 그동안 나는 정말 행복했다. 동길은 보물함 열쇠를 꺼내 박만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이 열쇠를 받으십시오. 박만호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러 그 열쇠를 물려주었습니다. 이 열쇠는 우리 집안의 보물이다. 동길의 지혜가 있어서 우리 가문이 이렇게 번창할 수 있었으니 앞으로도 서로 믿고 의지하며 동길이 가족을 잘 챙기거라. 박만호는 며칠 후 편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동길은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그 후 동길과 춘하 가족 그리고 춘하의 형제들까지 모두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최 부인의 지혜로운 계략 덕분에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물론 동길은 부자가 된 후 최 부인에게 이자까지 3천냥으로 갚았고 그녀를 진짜 친누이처럼 평생 챙겼습니다. 훗날 동길은 자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단다. 때로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살면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이렇게 안동길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결말로 끝났습니다.
솔솔야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솔야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